이 단체는 몇 년, 제가 몇 년부터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모체 같은 게 있나요? 네,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 아, 네. 그게 2011년도에. 잠시만요. 이거는 뭐 그냥 네. 놓는 거니까 잠시만요. 행동하는 양심 실천본부. 실천 운동본부. 실천 운동본부. 네, 이거거든요. 네. 이게 2011년 10월 16일 날 제가 창립을 해가지고 네. 이 단체 제가 대표로 있거든요. 아. 네, 이 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굉장히 그러면 그 지금도 물론 젊으시지만 더 젊으셨을 때부터 이런 활동을 하신 거예요? 31살부터. 와. 31살이면 2004년이잖아요. 네. 2004년도에 박사모 있죠.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 네. 그 창립 멤버예요, 제가. 아, 그러시구나. 박사모 창립 멤버로 잠시만요. 지금 정광용 씨가 이제 박사모 회장인데 네. 같이 시작했죠. 아, 박사모 창립 멤버시라고. 창립 멤버가 정확하죠. 네. 정광용 회장하고 저 같이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31살 때부터 이 활동을 계속 해오신 거고. 그때는 이제 박사모 할 때는 뭐 단순한 팬클럽은 아니었고, 네. 그때도 이제 나라가 너무 위기여서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네. 그 탄핵 역풍 때문에 네. 나라가 참 위기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박근혜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네. 아, 이 지도자 중심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과거에 노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박사모를 이제 만드는 거죠. 아. 그럼 만들 때 저도 앞장을 섰고, 네. 그리고 이제 초창기 이제 제가 창립 멤버고 초기 이제 부회장 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활동이 시작된 거지. 그때는 제가 또 직장 생활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가정이 있거든요. 네.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 같이 병행해서 하다가 2008년부터 이제 기독시민연대라고, 네. 기독시민연대로 제가 사무총장인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 2008년도에 이제 9월 18일 날 기독시민연대를 서울에서 창립을 해요. 기독교 내에도 많은 이제 불순 세력들이 있다 해가지고. 불순 세력이라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좌익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좌익 세력. 근데 이제 그 좌파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좌파하고는 안 싸워요. 불순 좌파, 그냥 거짓된 좌파. 지금의 북한처럼. 네. 북한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니거든요. 네. 한번 전체주의잖아요. 네. 한마디로 거짓된 세력들이죠. 네. 거짓된 세력들. 그들을 저는 통칭해서 이제 불순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싸움을 걸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좌익 세력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전체주의를 이제 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발전 단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카리스마적인 이제 인물이 나와서 이제 경제 개발에 이제 힘썼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주의적인 한국의 성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경제 개발 과정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이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런 것들이 네. 결국 그 시대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제가 방금 비판했던 거는 네. 그런 이제 전체주의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거짓된 세력을 내가 두고 한 얘기거든요. 네. 국민들 기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기망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떤 이제 뭐 민주화, 예를 들어서 뭐 인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도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외치는 그들이 정작 북한 동포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런 위선과 그런 거짓된 부분들, 그러니까 신뢰를 들자고 하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자들과 싸우는 거지, 단순한 어떤 진보 세력, 어떤 좌파 세력, 우리 사회에 이제 거기 그 얘기했던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때 네. 전체주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에 그 이념이라는 갈등이 너무나도 팽배했었거든요. 너무나도 팽배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경제 개발인가 뭔가 하려면은 그 국민적 총화 단계를 해야 되는데, 총력을 다해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한 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딴지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때 경북 고수도 깔려고 하니까 못 간다고 김대중이나 김영삼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이 도로에 들어 누워가지고 국민들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다 하면서 했던 사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어찌 보면 독재라는 비난을 받지만 그런 이제 카리스마적인 결단력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런 그 신령 그 지도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랑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그 카리스마라든지 그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독재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제 민주화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일이 보여졌던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제는 4.3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눠볼
생각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서북청년회라는 서북청년단이라고 지금 명명하셨지만 서북청년회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렇죠. 네, 그 서북청년회가 이제 4.3에 제주에 이제 개입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예를 들면 뭐 빨갱이를 이제 잡으려고 투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민간인에 대한 어떤 가해나 이런 피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이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들어섰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폭력 같은 것이 작용해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벌어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네. 그런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종결된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게 이제 북한 때문이고 대한민국 통일이 되면 네. 저는 그때 진정한 이제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4.3 사건을 단순히 그것만 두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편집할 때 좀 어려워서요. 네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4.3 사건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해방 직후에 남과 북이 그때 이제 이미 38선이 그어져 있었지만 사실상 남쪽에는 남노당이 중심을 잡고 있었어. 남노당 세력들이. 네. 그들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여운형, 박헌영 그들이 이제 국가를 건국하려고 힘썼어요. 네. 그러니까 남쪽은 제주도까지 마찬가지죠. 제주도 시골 단위까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읍면동, 반장, 통장, 반장까지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시골 단위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가 나쁜 이데올로기다, 좋은 이데올로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아무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 공산주의라는 게 그 시점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그 소비에트 전쟁, 이제 소련, 그 혁명이를 그 직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게 옳은 이데올로기다, 옳지 않은 이데올로기다라는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한 국민들은 이게 나쁜 건지 몰랐죠. 다만 그 과거에는 좀 조선시대 때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러다가 나라를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지 36년 만에 자유를 찾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주의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도 없이 모두가 골고루 평등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 그것만큼 좋은 이데올로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남한 국민들. 그렇죠. 남한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남노당이 돼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겪은 그 부분은 지금 만약에 당신 공산주의자라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맞죠? 잠시만 조금 이제 네네. 아마 톤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남노당이 많이 있었고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에 대한 그 일반 민중의 평가가 정확하게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전체주의화 되어가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북한의 케이스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4.3 사건이라는 건 벌어졌어요. 4.3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3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4.3 사건이 몇 년도인가요? 1948년입니다. 네. 1948년 4월 3일이에요. 194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죠. 그리고 그 재헌국회가 그 전에 이제 국회가 이제 그 성립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948년도는 대한민국 건국하는 유엔의 승인 하에 원래 남북이 동시에 하려고 했지만은 북한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유엔 이제 사절단이 그 방북을 이제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의결이 됐던 거예요. 결의가.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한 사회는 남노당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를 건국하려고 하는데 이성만 당시 그 박사가 쉽게 말하면 자유 대한민국 건국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남한 단독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이제 그 남노당 세력들 시골 곳곳에 있는 단위들은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 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육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이 총선을 거부해야 된다. 재헌국회를 거부해야 된다. 남한 단독에 선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계획했던 게 4.3 사태예요. 물론 거기에 희생된 그 제주도민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남노당 세력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획했던 것이 제주 4.3
합동이에요. 명백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남한에 있는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몰라요. 다만 그걸 알았던 건 이제 북에서 내려왔던, 제가 이제 서북 청년단 이제 나중에 같이 얘기되겠지만 그 북에서 내려왔던 그 서북 청년단 청년들인데 그들이 공산주의 실상을 알려주기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알려주기까지는 남한에서는 그 뭐 공산주의도 너무도 미화를 하니까 미화. 네. 네? 뭐 그때는 그 사람들은 좋은 줄만 알고 북한의 김일성 영도하에 북한 주민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구나.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지주들, 그러니까 부당한 지주들 말하는 거죠. 뺏어가지고 가난세가 나눠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북에서 내려온 자유진영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고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신용만 했다가 다시 공산당이 다 뺏어가 버리고 네. 그리고 북한에는 모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게 다 박탈되는 네. 이런 실상들을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4.3 사태는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절대 진실을 우리가 근접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네. 이제 4.3 사건이라는 것이 뭐 남로당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그 사회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로부터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폭도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그때가 이제 선거 기간이었거든요. 네. 선거를 하려고 이제 제주도에도 그게 그 두 개 선거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개 선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투표용지가 불타는 일까지 벌어져 버리니까 쉽게 말해 선거 자체가 아예 불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거든요. 제주도에서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들도 한편으로 듣고 왔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 약간 대립이 되어 버리니까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4.3 사건을 이제 그 기념관이나 아니면 뭐 진상규명도 저는 이제 그 진상규명 제대로 책을 다 읽어보곤 아니지만 했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 4.3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발단이 되었던 것은 3월 1일 날 이제 권준희도 그랬지만 각각의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3.1 운동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3 사건이 배경이 된 그 사건 역시도 제주도 안에서 국민들이 그 3.1절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에 우리는 통합된 우리 민족이 통합된 국가가 건립되는 것을 희망한다라는 그런 시위를 했다고 해요. 그 시위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일본 그 일제강점기 때 부역했었던 그 순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 있는 진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그 시위를 탄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몇이 죽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시위로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촉발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본질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 말씀드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딱 이 결론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모순이 됩니다. 그게 이제 북한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 이후에 진정한 이제 4.3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다 정답이라고 보고 그 방금 하신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 뭐 3.1 운동 때 이런 부분들 한 가지 인정한 거 공통적인 인정하는 부분 그거잖아. 남한 제주도민들은 남한만의 단독적인 어떤 이 정부 수립이 아니라 북한과 함께 하는 그것이 기만 남당 세력들이 그들이 외쳤던 것들이에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작에 유엔에서 남북 동시 선거를 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죠. 근데 왜 북한의 김일성은 그걸 거부했을까요? 그거는 팩트잖아요. 북한에서 유엔에서 이제 거기 선거 그 감시단을 파견한다니까 거부했단 말이에요. 저기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4.3 사건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한국의 당시에 이제 이데올로기의 분단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우리 남한보다는 훨씬 더 못 사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주의 진영으로서 이제 이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남로당 세력들과 싸우면서 벌어졌었던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북청년단이라는 그 단체 자체는 이제 제주도에서 한기총에서도 이제 인증을 한 부분이지만 민간인의 학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4.3 사건에 어떻게 보면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단체 명이 있는 이 단체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내가 한 가지 합리적인 내가 의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전에 제가 온 것 들었지만은 그 일제시대 때 이미 이제 평양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면은 그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 사이에서 가지고 정말 잊힐 수 없는 역사예요. 평양 대부흥. 그게 1907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평양 대부흥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평양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 네. 많은 교회들이 설립됐었어요. 자, 기독교에는 본질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면 일단 생명에 대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분들이에요. 그들이 대거 내려왔던데 대부분 이제 서북 청년단 하면은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다 양쪽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마치 지금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행들, 막 학살들, 뭐 엄청난 막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거 다 저질렀다? 난 이제 솔직히 합리적 의문이 들어요. 과연 정말 그분들 그랬을까? 자, 반면에 하나 또 한번 던져볼게요. 공산주의 이념은 뭐냐면은 사회주의자죠. 그들은 신이 없다는 인본주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념은. 공산주의는 신이 없잖아요. 그들은 진화론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진화론에서 모든 그 사상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은 없고 죽음은 영혼도 없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알겠지만 중국이 이제 그 혁명의 문화혁명이라든가 소련의 혁명이 일어날 때 그들이 희생된 사람들은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어갔어요. 그들 이념 달성을 위해서. 왜? 그들은 기본적인 진화론, 인본주의, 그 유물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들은 없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의 혼란한 시기입니다. 4.3 폭동이라든가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하나의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런 기독교인, 생명을 존엄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기독교인과 한 사람의 생명이 그 하나의 쉽게 말하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물과 같은 생명의 존엄성이 없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있다면 과연 그런 만행들, 우리가 이미 알려진 만행들이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나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뭐 그런 조사들 같은 것들도 합리적으로 의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도 저는 다 진실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정치적인 이해관계 해가지고 그때 평가됐던 문제들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만약 이제 그 경찰 가족들, 경찰관 뭐 우익 인사라는 이제 그들 가족들도 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했거든요. 그것도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제주 4.3 그 사건 기념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두 단체가 좀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알고 있어요. 아, 얼마 전에 화해했다고 들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는 화해해야죠, 물론.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지금까지 갈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화해를 했냐면, 본인들이 이제 싸워야만 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을 진압하라라는 그 국가 차원에서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 안에서 이제 무리하게 그런 빨갱이와 빨갱이가 아닌 사람들을 나누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그렇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도망가려면 섬은 제주도는 섬이니까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에 있었던 사람들, 산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죠. 네, 그 갈등의 원인이 생겼고 거기 안에서 불신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목적이 있었던지 간에 국가적인 폭력이 있었고 그 폭력이라는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은 뭐라 그러죠? 어떤 국가들이든지 간에 어떤 필요한 시퀀스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위안부라는 존재가,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고 영화를 그 프로듀서를 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위안부라는 존재는 옛날 당시에 군대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강간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병 같은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그 병사들의 그 군사 작전 기밀 같은 것들이 뭐 사기 진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런 이야기로 이제 필요했었다, 필요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과연 옳았던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국가적인 폭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로 그거를 이제 비판하고 반성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4.3 사건 자체도 우리는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도 달랐을 거고, 이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막기 위한 어떤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어쩔 수 없었던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국가의 폭력이었었던 것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처음 말씀드린 것과 계속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지금 우리가 결론 지르면 엄청난 모순이가 거짓된 그 왜곡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국가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했죠. 위안부도 잠시 얘기는 하셨지만은, 자 보세요.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시대는 쉽게 말하면 어떤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의 시대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런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 아무리 전쟁이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고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바로 그 직전에 6.25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6.25 전에 6.25 이전만 해도 일제시대 때고, 일제시대 때도 우리 많은 이제 여성들이 위안부로 이제 끌려가고 막 그랬지만은, 그 시대는 이미 많은 이제 선진국들이나 서양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식민지화, 영토를 확장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시죠? 중국도 아펜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영국에 뺏길 정도로 그 정도 됐었는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한 국가가 나라를 빼앗겨요. 나라를 빼앗기면은 이미 과거에는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참수. 지금 우리가 참수하면 아주 뭐 진짜 극악무도한 생각하지,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참수잖아요. 그냥 목을 매달려 달아놓잖아요.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이 위안부, 이거 국가적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지금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 시대 상황에, 아니 그뿐만이냐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이제 많은 그 역사의 기록도 많습니다. 다른 이런 나라도 전부 다 나라가 빼앗기면 그 나라에 있는 여성들은 전부 다 살육을 당하거나, 그렇게 정말 그런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이제 그냥 스스로 자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다면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동료가 총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총을 맞으면 머리가 뭐 깨지잖아요. 비참하게 죽어간 현실을 지켜보는데, 네? 그런 시대의 상황이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면 정엄철 선생님은 이제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불합리했었고, 그리고 인권적으로 옳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들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냥 뭐 묻고 가자라든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역사적 평가를 좀 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근에 그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뭐 4.3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시대 상황에서 딱 좋아요. 4.3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차라리 막을 수 있었다면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냥 남한 국민들도 그냥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포기하고, 그냥 북한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어울려가지고 공산국가로, 단일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건국을 했더라면 4.3 사건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가, 북에서 내려왔던 청년들이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들은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알고 있었어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치. 네? 네. 단순하게 만약에 어떤 그런 갈등, 근데 그때 당시에 이념 갈등이 어찌 보면 이게 뭐 이미 6.25 때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알고 보면 한 명은 인민군, 한 명은 국방군, 이게 총을 겨누는 이런 사태, 절친 친구 사이 간에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이에요. 네. 제가 반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제 생각은 국가의 어떤 체제라든지 진영, 이런 뭐 우린 자유주의 진영을 선택했고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지금 훌륭한 국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벌어졌던 어떤 여러 폭력적인 사건들이 우리 건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불합리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민간인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딱히 그 국가의 건국을 부정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그 단순하게 이제 그 어떤 사건은 모든 사건에는 특히나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중에는 무고한 희생자는 어디나 다 있었습니다. 어디나. 예를 들어서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오라버니를 잃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모를 잃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 사람들의 그 무고한 희생들은 어디 하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이산가족 알죠? 80년도에 그때 이산가족 상봉 찾기, 이산가족 찾기 해가지고 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울음바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생사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도 죽어가게 됐지만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북한과의 그 체제 경쟁에서는 뭐 이겼다고 본다 치더라도, 물론 아직까지 북한은 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경쟁 이겼다 치더라도 잘 지키고 있나요? 아마 근데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 잘하실 줄 몰랐는데, 근데 그 약간 톤이 좀 격해질 때가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좀 걱정돼요. 반대로 일단 알겠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아직 건재하지만 이라고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 본다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이겼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물론 이제 북한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건재한 이런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거에 그런 이제 세주 4.3 사건이나 뭐 여순 반란 사건 그 통해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 모든 국민들 다 공감합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바로 따는 게 뭐냐, 배상 문제가 따라가고 있어요. 국가가 잘못했으면 배상을 해야지. 저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배상 문제를 그렇게 가버리면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감사해야죠. 그들이 원했던 거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 그들을 원한다면, 물론 그들은 쉽게 말하면 남로당에 기망을 당했던, 아니면 적극적인 이제 그 사회주의자였던 그 가족들이었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왔으면 지금이라도 북한 가면 됩니다. 솔직히 딱 깨서 말하면.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대한민국에 정착이 됐고,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모든 번영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국가가 배상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폭도라고 이제 죽었던 사람들은 정말 폭도였다. 아니면 정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남로당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이외에 무고한 희생자는 없었다라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모든 사건에 무고한 희생자는 있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너무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그래요. 그 시대 사정에 봤을 때 사실 뭐 당신 공산주의자지, 당신 민주주의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솔직히 뭐 그 하다못해 뭐 6.25 때 뭐 국방부군에 들은 사람들은 확고한 이념이 있어가지고 공세에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도 북한 인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냥 의용군에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총을 들고서 국방부 향해서 싸웠던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전부 다 사회주의자였고 100% 그다음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핵심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세력들, 김달삼 같은 사람들은 김달삼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남로당의 이제 그 수계이기도 하고, 그런 자들은 이제 그 일반 그 제주도민들을 기망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물론 그게 이제 자의가 아닌 가족 중에서 뭐 한 명 아들을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나머지 가족들은 그 아들을 위해서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아마도 과거에 뭐 군사 뭐 독재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승만 때는 박정희 때 그때는 그들이 뭐 숨소리도 아마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좌제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때니까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 다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에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물론 최소한의 어떤 뭐 생계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뭐 지난번 뭐 5.18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걸 민주화하는 과정, 이런 이제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핵심적인 그런 세력들조차도 같이 보상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거든요. 핵심적인 단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핵심 세력들. 핵심 세력들. 거기에 제주 4.3 폭동, 4.3 폭동에 대해 가지고 주동자들, 그들조차도 미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쏘가가지고 기망다 해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옆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들에게 그냥 끌려갔다는 이유로 만약에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명예회복하고 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핵심 세력에 대한 그 기만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까지 미화해버리는 것, 이것은 좀 위험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제 핵심 세력과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축출되었어야 될 대상이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 건국을 방해했을 세력이었으니까 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했었던 숙청 작업이었다라는 말씀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만을 당했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족분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는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서북청년단, 이걸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진상조사도 했었고, 이제 서북청년단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유족들의 실제로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를 살해했거나 아니면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서북청년단은 몇 년 전에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몇 년 전이었죠? 2014년. 네, 2014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이제 그런 이 단체명, 똑같은 단체명으로 출범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들 아니면 제 생각. 그분들 입장에서. 네. 물론 우리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할 때 제주도 이제 제주 4.3 어떤 유가족과 관계된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왔습니다. 저한테 항의차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당신은 서북청년단을 재건할 수가 있냐?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어떻게 이제 서북청년단을 재건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나한테 항의하면서 막 뭐 엄청나게 이제 분노에 섞인 이제 이런 이제 항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주 4.3 유가족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도 14년도 한 얘기가 있어요.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제발 더 이상 역사 왜곡하지 말아달라.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분들이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그 단체를 결성할 때 어떤 각오로 결성했는지 한 번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고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주 4.3 사건에서 보면은 거의 뭐 보고서다 해가지고 뭐 저도 많이 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들 보면은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뭐 서북청년단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여자 뭐 동네 여자 아가씨를 빼앗고 강제 결혼하고 막 그래 이런 내용 쭉 있어요. 나는 그분들 묻고 싶어요. 그렇게 실명까지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게 명백한 이제 그 뭐 범죄 행위 뭐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 여성을 뭐 남노당 그쪽이라는 이유로 정말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살육을 저지르는 실명까지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존 인물입니까? 가상 인물입니까? 나는 그게 실존 인물이라면은 진짜 그 사람은 이미 정권이 바뀌어서 몇 번을 바뀌었는데 네? 찾아내가지고 그걸 책임을 묻고 했었어야지. 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려요?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육을 자행했던 사람의 실명이 거론됐다면 실체가 있다는 건데 그 사람 좀 그 자손들이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는 건지. 네? 저는 솔직히 그 인물도 난 가상 인물이라고 확실히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드러난 게 없으니까. 비난만 했지. 그 책임은 아무리 제가 이제 아까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대적 역사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서북청년단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 시대의 배경을 본다면은 그때는 이미 그 이성만 박사가 이제 정권을 이제 장악하는 과정이었고 그때는 우파 진영이 그 정부의 그 미군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뒤늦게나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이 더 깡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이제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그런 만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합리적 의문 가지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갖고 아니면 어떤 뭐 깡패 쪽에 있다가 그냥 그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 참여해서 만약 그런 만행이 저질렀다. 그럼 그 사람이 실명이 확인됐으면은 책임을 물어야죠. 노무현 정권 때 뭐 했고 김대중 정권 때 뭐 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또 뭐 하고 있고 나는 그에 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여기까지는 네네. 어떤 입장이신지는 전해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 서북청년단과 관련돼서 이제 정원철 선생님 본인의 어떤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조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에 어떤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니면 이북에서 어떤 아픔을 겪으셨고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좀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서북 청년단은 고향이 북한이에요. 이북 지역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이제 원래 과거에 서북 청년회 나중에 서북 청년단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연고로 따지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연고로 따지면은 제 뭐 조부나 뭐 북한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없고요. 순수하게 남한 쪽이 이제 부산, 저는 태생이 부산이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삼천포로 알고 있어요. 삼천포 이제 경남 쪽이죠. 제가 이제 서북 청년단을 이제 결국 재건에 앞장서게 됐던 이유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박사몰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 이제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게 됐었어요. 박사모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이제 원래 제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중3 때 네. 원래 대신은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표현 일단 그건 맞죠. 어쨌든 중3 때 어릴 때부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중3 때 제가 방황을 했었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다가 고2 때 신의 존재를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제 삶이 변화가 됐죠. 고2 때.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제 삶에. 그러다가 내가 군 입대하면서 군에서도 정말 이제 기독교는 그렇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부정을 하거나 불평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도 긍정적으로 군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병장에서 부사관을 지원해가지고 군대가 변하면 사회가 변화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정함철이잖아요. 함자가 짤함자입니다. 맛이 짜다 할 때 짤함, 철자가 밝을 철자예요. 제가 고2 때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내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제 이름이 짜고 밝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그때 고2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군생활도 병장에서 뭔가 군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겠구나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생활 때 저와 함께 군생활했던 선배들, 후배들이 제 삶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제대하면서 IMF 지나가지고 2001년 제대하면서 사회 나왔는데 사회 나오니까 그때 이제 효순이 미순이 사건 기억나시죠? 월드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청와당일 됐는데 효순이 미순이 장갑차 미군 장갑차에 이제 사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반미 여론이 거세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짓돼서 우리나라가 총화단결되는 걸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2002년부터 제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고 2003년도에 이라크 파병 찬반 문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이라크 이제 파병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극렬히 싸웠었어요. 물론 그때 반대색이 더 셌죠. 찬성 세력은 보수 진영이라고 고작이 제한군인데 이런 단체밖에 없었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서울의 광화문 앞에 국회 앞에 거기 시위 현장에 혼자서 한번 가봤었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념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국민과 서로 싸우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가? 이라크 파병? 이라크 전쟁이 좋아가지고 찬성한 사람 대한민국 누가 했습니까? 어느 인간이 어떤 사람이 전쟁이 좋아가지고 이라크 파병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만약 유엔군이 우리나라 파병 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쟁이 좋아서 왔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그 현장을 가면서 내가 뼈저리게 경험했었어요. 우리나라 이념도 이게 극심하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탄핵정국 2004년도에 탄핵정국을 맞이해가지고 큰일 났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 그때 당시 이제 탄핵 역풍이라는 것도 저는 제 눈에는 그게 기획으로 보여졌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뭔가 내가 나서야겠다 하면서 했던 게 이제 박근혜라는 그분이 이제 나서는 바람에 제가 저분이라면은 이 나라를 이제 바로잡는데 이거는 힘이 되겠다 해서 내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박사모를 그때부터.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박사모 활동하다 보니까 기존에 노사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많이 그들과 부딪혔었어요. 많이 정말. 저는 항상 그때부터 내 실명과 전화번호를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직접 그들과 소통도 했고 그렇지만 저는 그들을 대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내 형제거든요. 내 가족은 내 친구고. 기독교인이시고. 네. 네, 그렇죠. 기독교인이고 사실은 저도 원래 진보 성향입니다. 제 정치 성향을 묻는 나 누가 날 보더라도 나 진보인 줄 알아. 다 그렇게 알고 진보라고 알고 있고. 근데 왜 이제 보수 쪽에 극보수, 뭐 극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북 청년단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참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했던 거는 결국 그겁니다. 서북 청년단이니까 오게 된 과정이 박사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시민연대,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이 사회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우리의 사회에 저는 거짓된 세력과 지금까지 싸워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과거의 역사, 뭐 위안부 사건도 그렇지만 그때도 서북 청년단은 뭐 진짜 막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진짜 깡패 집단, 반인륜 집단, 테러 집단 이렇게 배웠는데 그 시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랬지? 근데 그들은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까? 이런 의문도 그때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시대적인 배경인데 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너무나도 왜곡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때 내가 서북청년단에 이런 단체가 다시 이게 제기가 되야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이미 2008년 정도 때부터. 그때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감히 그걸 현실에 옮기지는 못했죠. 왜? 실종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잠시만 제가 근데 아마 좀 오해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필요 악이었다라는 그 군인들의 입장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진 않거든요. 네. 위안부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군인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걸로 강간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지 몰라도 그 미 이제 군부에서 직접 지령을 내려서 그런 위안소를 설치해라라는 지령을 내린 적은 없어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이제 국가 차원이니까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말씀하시는데 아마 방금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 이 역사적인 맥락, 서북청년단이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위안부 관련해서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네. 그래요. 일본이 지금 자기네들이 뭐 그거는 뭐 그렇게 국가 차원 한 적이 없던 건 거짓말이에요. 네. 난 그건 안 믿어. 우리 그 731 부대 알죠? 네. 생체 실험. 네? 일본 한마디로 일본도 거기도 뭐 기독교 믿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미신 온갖 이제 미신 있는 집단이고 그 다음에 그 제국주의를 이제 그걸 하면서 그들도 동의를 했었어요. 그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는 걔네들은 뭐 죄책감을 그때 당시 안 가졌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 하고도 남았고 일본은 보수단체에서는 뭐 위안부도 없었다는 저는 그 말에는 동조 안 합니다. 그 말은. 그래서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거기에 뭐 저도 옹호하거나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비난받아야 되고 잘못된 일들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필리핀은 그런 거 안 당했습니까?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가 소중한 거예요. 내 나라가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때는 나나 내 가족이나 어떤 생명 인권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한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가 쪽이라든지 외가 쪽이라든지 이런 그 북한과 관련돼서 이런 서북 청년단이 이제 적대적인 이제 감정을 이제 유발 그런 건 없습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뭐 혈연적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서북청 재건에 나섰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나 왜곡된 역사를 내가 알게 됐었어요. 한편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제 가장 촉발됐었던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주요 이제 내용 중에 이제 기독교 신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효선이 미소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론이 분열됐었던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 그런 공론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알게 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운동에 뛰어드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뿌락지들로 이런 뭐라 그러죠? 공론이 분열되었다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라는 사회 안에서 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아니면 이라크 전쟁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뭐라 그러죠? 평가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군 이제 부대 근처에서 벌어지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어떤 여러 나라에서도 그 군부대 근처에서 벌어지는 타국의 그 부대가 자국의 내 그 캠프를 차려서 거기 근처에서 뭐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고려 같은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뿌락지가 어떤 자극을 시켰을 수는 있지만 원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지금 N번방과도 이제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봐야죠. 본성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미군이 그 인근에 이제 이런 거 성폭행 이런 문제 때문에 소파 교정이니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여성 국민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 군인을 이제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발생하죠. 근데 그건 동일합니다. 우리가 파병 간 예를 들어 과거에 베트남전 때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군인들은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건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지금도 이제 이라크나 지금 그 중동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그 나라 지금은 많이 제한되고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거는 솔직히 이제 특정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만 두고서 우리가 비난하기에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베트남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만약 우리 한국 군인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 나라 법에 처벌받는 게 우리가 누가 동의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인류 보편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이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이라크 파병도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란 파병이 올바르지 않다는 건 미국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도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 자체도 올바르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니까 당시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성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이제 소파라는 그 협정 때문에 이제 미군이 어떤 저질렀던 어떤 범죄 행위를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균형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힘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폭력 자체에 대한 것은 반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성폭력을 했었던 것 자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이 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동정 안 합니다. 동의를 안 하는 게 그들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서 이라크 파병도 잘못됐고 베트남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은 그럼 그들 논리로 따지면 베트남은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공산국가가 그냥 되는 게 나았죠. 아니 월남 자체가 그냥 전쟁 없이 그냥 월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공산화 되기를 내버려 두는 게 옳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일 거고, 이라크도 후세인에 의해 가지고 그 한 순간 꼭 기억합니다. 네. 미국이 이제 그 이라크를 이제 공습을 할 때 후세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후세인은 최소한 미군이 이제 공습을 한다라고 사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바그다드 내에 그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소개 작전을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저기 공습을 하면은 우리 국민이 죽지 않게끔 소개 작전을 해야 된다, 저희 참호석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세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바그다드의 궁에 민간인을 불러 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패막이 삼았었죠. 그게 정상적인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그런 국가로서 이제 역사가 어떤 과거와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뿌리 깊은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마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 민주적인 국가이고, 아마 정암철 선생님께서는 종교의 자유 같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 이런 자유로운 국가가 아닌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자체를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타국의 개입을 통해서 그 국가를 무리하게 변형시키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었는지를 보면 좀 생각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6.25 때 솔직히 유엔군이 참전 안 했으면 대한민국 그냥 적화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3일 만에 적화되는 거였어요. 3일 일주일이면 적화가 됐겠죠. 부산까지 다 내려왔을 테니까. 근데 결국은 유엔군이 참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외국군이 간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당시에 유엔군들한테 지금 정오하고 있나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안 되고 단일국가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갈등이라든지 싸움을 하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좌익 세력 그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좌익 세력에 빙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옛날엔 독립된 나라였는데 그게 일제로부터 이제 국권이 찬탈이 되고 그리고 지배되어 있었던 국가였었는데 이제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다시 이제 우리는 독립된 국가를 원한다라는 이제 것들을 이제 세계에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 북쪽에서는 소련을 이제 주도로 한 뭐 김일성 세력이라든지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 이제 독립된 그 한반도 국가를 결성하지 못하게끔 그 힘으로 그것을 이제 남쪽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그걸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 반대의 극부로 이렇게 충돌했었던 것이 한국전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얘기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외세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우리 스스로도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도 나뉘어 있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이미 일제시대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마치 이제 그 뭐 독립운동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 독립운동가가 한 부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결성이 되고 독립군단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지만 그 독립운동가들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독립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예를 들어 과거의 조선시대로 회귀할 것인가? 이시왕조를 해가지고 왕을 모시고 그 밑에 백성으로 사는 그런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가 일어나고 있는 공산혁명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도 공산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외부와 다 단절된 우리 민족만 우리 한민족만 그 독립적인 그 민족주의적 이런 국가를 건국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갖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할 것인가? 라는 이제 독립운동 각각 생각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잊지 못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역사에 많이 잊혀져 있어요. 이게 자유시 참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자유시 참변이라고 블라디보스토크나 북한 소련 지역이죠. 거기에 자유시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때 뭐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을 통해 가지고 일본군이 정규군이 격파당했잖아요. 그 이놈들 보복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거기 독립군단을 이제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는 과정에서 거기 그 조선인들이 사는 마을이나 마을이면 다 죽이고 다 몰살시켜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 소련 땅으로 그때 당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지고 자유시로 이제 집결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미 러시아에서는 백군과 청군이 이제 쉽게 말해 적군과 이제 백군이죠. 적군이라면은 그 공산, 소비et 혁명을 꿈꾸는 자들, 백군이면 이제 러시아, 그 정규군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러시아도 그렇게 내전 중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독립군단들이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그 적군에서 공산주의 세력이죠. 거기서 우리 그 독립군을 돕겠다. 해가지고 자유시로 대거 이동을 해요. 독립군단이 대거 이동해서 갔는데 결국 그들이 이제 그 우리 독립군단에 에워싸고 그때 요구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산당에 입당을 하라. 라고 그들이 강압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어요. 무장 해제를 시키면서 공산당에 입당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우리 독립군단이 완전 와해가 됐습니다. 그 계기로 그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때 당시 김자진 장군은 이제 그 도피해가지고 다행히 살아서 나오고. 나머지 뭐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그분 이름 뭐죠? 홍범도 장군 이분도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련 거기에 끌려갑니다. 잡혀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거기서 완전히 흩어나 버리죠 그놈들이 소련 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 그때 당시에 6.25나 이제 이런 것들이 외세에 의해서 외세에 해가지고.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났고 막 이제 피해자 그렇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자유민주주의자가 있었고 민족주의자가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이 같은 독립군이었던 공산주의자에 가지고 암살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냐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고 보지 않고 제국주의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책임한 행동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제 모든 이제 국가에 물들이려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방파제 같은 식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라인을 친 것으로 이제 아마 그 자유주의 진영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겠지만 그런 예를 들면 이제 뭐 미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원래 국제학과가 전공이었고 저는 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미국 자체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카시즘이라고 하면 뭐 빨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체제나 세력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스파이라는 식의 어떤 그 라벨을 붙여서 그 사람을 탄압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자체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있었고 필리핀에서도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싸움으로 우리는 저 사악한 그 뭐라 그러죠? 뭐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자유주의 진영이 우리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뭐라 그러죠? 제국주의 미국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제국주의와 소련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제국주의가 우리 한반도에서 맞붙은 사건 이것이 한국전쟁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우리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소련과 붙었었던 그 민족주의 진영들 그리고 미국과 붙었었던 민족주의 진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맞붙었었던 것이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꿈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대로서는 어떤 체제가 더 뭐라 그러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다 드러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고 소통하기 쉽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근데 전쟁이 없었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도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아마 빨갱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좌익 진영에서 말하는 입장으로는 북한의 인권이나 이런 자유랑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저들과 그 친하게 지내서 저들에게 흡수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일단은 대화를 해야 되고 무력을 통해서 저들을 진압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들은 더 이제 반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끔 우리는 좀 더 뭐라 그러죠? 대등한 관계에서 일단 그 같은 탁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지 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자유진영으로 흡수를 하게끔 그분들이 너무나도 역사를 너무나 무시하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만고의 모든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요. 네? 대화로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한 나라가 있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대화로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번영을 계속적으로 누린 나라가 있나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럼 전쟁밖에 없다는 말씀이 아니요. 대화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대화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국격, 대등한 국격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상회할 만한 상대방에게 침범당하지 않을 만한 완고한 그런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대등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자 보세요. 네. 제가 저 포스터 밑에 하단에 보면 있죠. 평화를 구걸하는 자 노예가 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자 평화를 누린다는 말이 있죠. 네. 이게 우리가 모든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그래요. 평화를 구걸하면요. 그 대화를 통해가지고 평화 누리자 구걸하면은 그럼 이거 줘. 그러면 국제사회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유엔이라든지 많은 이제 국가의 수장들이 참여해서 결성한 기구 있잖아요. 그 기구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유엔 말하는 거예요? 유엔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유엔사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유엔 기구들은 무엇 바탕이 있습니까? 그렇죠. 힘 바탕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바탕이 있어요. 힘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 어떤 뭔가 평화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대화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힘이 없다. 지금 솔직히 미국에서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자국이 이게 최우선이다 보니까 미국이 요즘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외톨이 되는 이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리 돼버리면 그건 붕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것이 게 힘이라는 것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엔이라는 것이 이제 제창하고 있는 것도
그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는 이제 할 수 없었던 일들. 근데 우리는 대화의 이제 커넥션이 좀 더 밀접하게 이제 변했잖아요. 우리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사기술이 너무나도 발달을 해서 한 국가가 그 과오를 저질러 버리면 전체 이제 지구상의 어떤 커다란 재앙을 그렇죠.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대화의 끈을 밀접하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아마 유엔의 아니면 국제사회의 지금의 방향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구걸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과거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을 봉합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갈등해서 우리가 분비를 확장시켜 나가면 이걸 또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씨앗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서로 그냥 우리 무기 내려놓자 해서 우리 무기 다 내려놨으니까 너 무기 내려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상호 신뢰가 쌓여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대화가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네. 결국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돼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요 남북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모든 거 어쨌든 그 우리나라 현실이잖아. 우리가 당장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네. 남북이 이렇게 체제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고 단절돼 있고 네. 이 상황에서 군사적인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네. 북한은 거의 응하지 않죠. 북한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들이 이제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바깥에 이제 우리 계단에 있었던 그 내용처럼 네. 우리가 최소한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네. 잘못되는 거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진영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보수진영에서 북한 인권 얘기하지 마. 왜? 경험이 없으니까. 네? 남한 우리 사회가 그 경제개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부 시절 때 그때 뭐 보수진영에서 뭐 민주화 외쳤습니까? 아니잖아. 민주화 외쳤던 건 진보진영이었고 보수진영에서는 협조했었어요. 네. 새마을운동에 협력하고 해가지고 경제개발하고 이런데 힘을 모았던 것이 보수진영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 역량을 북한에다 우리 하자는 거죠. 북한이 어차피 통일이 되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이 통일병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우리 보수진영에다 계속 내가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은 당신들 제발 통일을 대비하고 있냐? 당신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유평화통일, 우리가 원하는 자유평화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묻고 싶어요.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노령하다 해가지고 국민연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앞으로. 네? 국민연금, 맞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네. 그리고 토지 문제, 네. 어디 비싼 데는 한 평이 억 단위까지 가는 데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토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북한 동포들의 그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럼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동통의 기반이 있는 거네요. 네. 자유 체제를 이제 유지하는 상태로 평화롭게 통일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것이 필요하고 통일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통일은 또 전쟁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이야기가 아마 우리 공통 인식으로 이제 있는 것들이고 존재하는 것들이고. 물론이죠. 근데 이제 아마 걱정하시는 것들은 북한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북한은 언제든지 남한을 집어삼키려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다고. 네, 저는 우리 똑같은 말이라도 네.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리고. 네,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북한이 아니고 네.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네. 북한의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은 네. 잘 모르는 상태인 거고요. 네, 그렇죠. 일반 북한 동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통일이 돼서 그분들 그 궁지를 그리고 이거 좀 벗어나길 원하겠죠. 네. 남한은 이렇게 잘 산다는 거 웬만한 북한 주민 다 알걸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남한을 이렇게 삼키려고. 왜?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뭐라 그러죠? 스파이들이 남한 곳곳에 이제 들어서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촉발된 운동이라든지 폭도화됐던 것들이